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빅벙커가 이제 대구와 부산의 예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그 범위를 조금 넓혀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산 감시를 위해서 각지에게 또 내로라 하는 예산 추적자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예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와주신 분이에요. 별명이 근데 이분 좀 무섭습니다. 연쇄 수상마. 일단 마야 마. 아주 강렬한 별명의 소유자 김철원 MBC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MBC 김철원 기자입니다. 예, 이게 정체가 뭡니까 이 수상마?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신 거죠? 뭐 좀 살벌합니다만 뭐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좀 상을 받게 됐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쇄 수상마야. 전 처음 들어봐요. 저 한번 쫓기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저되는 수상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부산시를 위해서 할 말은 꼭 하는 부산시의 저격수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분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파워풀 대구에 살고 있는 천영길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각 지역의 저격수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렇게 분포시켜 놓으니까 또 각각 에너지들이 더 튀어나오는 것 같고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추적이 될런지 빅벙커 오늘의 예산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1,414억 5,500만 원입니다. 자, 이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구, 광주, 부산 시민 1인당 나누면 약 19,800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자, 과연 어떤 예산일까? 네 분의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요. 공공재와 공공성을 포기하는 또는 시민의 피해를 감수하는 대가. 어려워요. 어렵나요? 네. 어려워서 기부인가 거래인가? 이렇게 해야죠. 아, 멋지네요. 그게 연쇄 수상마예요. 수상마예요. 힌트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우스에서 주는 개평. 이 방송해도 되는 말입니까? 와닿기는 크게 와닿는데요. 불로소득에 대한 면제부.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1,414억 5,500만 원. 이 돈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대구 도시하늘은 크레인이 점령했다라는 그 크레인만 가득 보여요. 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뭐 부영 공화국이다 불릴 정도로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이런 식의 개발과 승인은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요. 광주, 대구, 부산 이 세 광역시의 최근 5년간의 개발 이익 환수금의 총액이었습니다. 먼저 개발 이 환수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시행사가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해요. 어쩔 때 발생을 하냐면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하거나 각종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 개발 이익, 즉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토지 증가분이 있는 거죠, 토지가가. 그것을 그래서- 함으로써 이제 네네.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 이익 환수금입니다. 어떤 네. 균형을 맞추는 장치겠죠? 네네.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 광주, 대구, 부산 세 광역시가 징수한 금액이잖아요. 오늘의 힌트가 부산이 1,080억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대구. 약 201억 원, 그리고 광주가 134억 원으로 총 이제 합하면요. 1,414억 5,500만 원 정도 네. 부담금을 징수를 했네요. 그런데 개발 이익 환수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징수가 바로바로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아직 징수 안 된 것도 있어서 이 금액이 100% 금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 아파트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뭐 대구랑 부산은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없다 얘기할 정도고 뭐 그런데 광주는 이번
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방송에 참여하게 될 만한 어떤 그럴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오셨겠죠? 예, 광주 또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작년과 올해 그 건물이 붕괴되는 그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가 일어나서 작년에 6월 달에 일어난 학동 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고요. 같은 그 브랜드였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면서 올해 1월 달에요.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계속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기억들이 나네요. 예.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하고 대구, 부산 세 광역시에 아파트가 73,478호가 준공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아파트만 7만 호가 넘는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올해 짓기 시작한 아파트가 약 또 18,000호? 네. 이게 다 합치면은 또 이 숫자는 더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그죠? 사실 세 도시 중에 부산이 제일 아파트가 많고 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층 아파트, 최고층 건물도 부산이 제일 많은 곳이고요. 지금 7만 호다, 뭐 부산 쪽에 뭐 3만 호가 넘는다, 예, 뭐 이런 3만 얘기를 호.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는 형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유형이 10채 중에 9채는 아파트가 그렇죠. 세워지고 있다는 주거 거죠. 형태에 분류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만 보면 대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96%. 네, 아. 이게 기존의 단독주택 축하합니다. 밀집 지역에서 예. 재개발이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가 96%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많다고 했는데 네. 광주가 1등인 것도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까지 건설된 아파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국의 시도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또 광주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아니라 광주는 아파트 문화 중심 도시다. 각 그런- 지역들이 다 1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진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다 보니 세 도시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 2008년도에 네. 광주, 부산, 대구가 주택 보급률은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2030년이 되면 부산은 120%, 이 대구가 106%, 이 광주가 12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0%는 다 넘어가요, 그죠? 예. 인구 이상으로 집이 있는 거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주택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택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공급할 건지, 어떻게 배분할 건지, 누구를 위한 주택을 지을 건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짓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빅벙커에서는 이 세 지역에서 유난히 또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남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아파트가 생겼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결국 무엇이 돌아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먼저 부산의 송도로 가봤습니다. 여기 송도가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입니다. 주거시설이 이제 50%가 최대인데 시에서 시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80% 주거 비율을 80%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시행을 그러면 포기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사업성 있어 보이는데 아까 바닷가에. 사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고 올해 목소리를 상당히 높였고 그렇게 고층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강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거기 사는 사람들 일부만 바다 전망을 보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까? 서구 구민 전체가 누려야지. 정원을 만들어줬잖아요, 정원. 주거 비율 80%로 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자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 구민이 바라고 부산 시민이 바라는 개발 방향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한 개 업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주거 비율 80%는 저희도 마음에 안 듭니다. 사회 통념상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서 하시라는 거죠. 사회 통념상. 마침내 세상에 없던 도시가 찾아옵니다. 송도 이진 베이시티. 바다. 50에서 80% 상향 조정행은 저는 그것 역시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위치를 본다라면은 조망권이라든가 자연 경관이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이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런 개발을 허용을 하고 하게끔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서구 측에서 올라올 때는 그 주변의 각종 민원과 여러 구의에서까지도 문제가 있다. 80%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 공동이 오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 한 게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해줬다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고치고 이렇게 건설했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가 안남동 힐스테이트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뭐 세금으로 해도 10% 부가세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인원 잘해 합의 잘해갖고 안 하겠습니까? 이익금이 더 많다 그러면 뭐 더 내놔야지요. 근데 그 110억이라는 돈이 서구청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금액이 과연 온전하게 이 암남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복지로 이어질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110억) 원이 개발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공공기여금 산정 근거 기준이 없다는 점, 법률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 시 공공기여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시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준공 거부해가 소송해가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감당을 해야 된다. 1300세대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것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결국은 법률적 다툼으로 갔을 때 그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은 유리한 고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모호한 규정을 갖고 오히려 이제 조건부를 결정해 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이다, 부산이지. 상자분이 따로 계신데 담당자분이 잘 안 계셔서 아니요,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뭐 공공기여금이 100억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공공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한테 면제부만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부산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난개발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이렇게 네. 초고층 건물 짓는데 뭐 한마디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게 되는 거잖아요. 참 묘하네요, 그죠? 야, 이거 100억 줬으니까 먹고 떨어져.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 그렇게 들리셨어요? 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신통하시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랄까 물려 돌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또 전제를 하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분통 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저희 빅벙커가 또 해야 되는 게 돈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돈으로 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선 먼저 사무처장님, 네. 이 땅이 원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매립한 그 한진중공업 장비들을 놓아두던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공업 지역이었고요. 한진중공업이 계속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랬는데 특혜 소지가 있다고 안 바꿔줬죠. 그러던 와중에 2005년에 중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변경되는 이유가 뭐냐면 송도는 관광지거든요. 물론 주거단지도 많지만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최초의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구름다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서구도 이전부터 호텔을 건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공업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호텔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주거 비율을 낮추고 호텔 중심으로 지으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진중공업 부지가 팔리거든요. 네. 팔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주거 비율이 80%로 상향하겠다고 서구청이 이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근데 2015년에 부산시로부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69층짜리 규모의 아파트 3개동과 28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1개동이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중공업 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게 호텔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호텔이 주거가 부여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3개고 호텔이 1개예요. 그러면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게 더 이상 관광단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수건 사업이 호텔인데 네.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게 상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사업자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가는 언제든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아파트는 한번 팔면 그렇죠. 쭉 가니까 아파트 비중을 높이는 게 사업자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거를 그 처음에 50%로 했다가 80%까지 주거 비중을 30%나 이렇게 높여주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50에서 제가 그래서 이 정도의 사안일 것 같으면 뭐 55가 된다거나 제가 그 화면 보면 생각한 게 60 뭐 2여 갖고 싸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50에서 80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많이 힘드는데요. 이거 특히 호텔 부지를 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5대 5인데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달라고 신청을 한 건 받아들였고 주거 비율이 80%로 되는 이유를 좀 서류를 봤더니 70%로 올려도 72억 원이 손해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을 80%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익이 334억이 생긴다. 이렇게 서류상에는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80%까지는 해 주셔야 우리가 겨우 이렇게 좀 약간 이익을 남깁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밑으로는 이제 손해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한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황은 다르던데. 근데 이 사업성을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업성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산시는 그걸 안 해요. 서구청도 그걸 안 한 거고.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하, 이건 일반 상업적인 상업 용도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상업 용도로 할 수 있지. 특히 다른 적도 아니고 송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가 네. 80%인데 그게 왜 상업 용도? 그럼 뭐 주거 용도로 해서 용적률을 또 낮춰야죠. 예. 용적률이 주거지는 한 300%거든요. 네. 상업은 지역에 따라서 1000에서 12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줘. 용적률이 결국 돈 아닙니까? 네. 이진건설이 아니라 일진건설이랍니다. 네. 안 위험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입주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김 박사님 아까 뭐 60일 때는 얼마 손해, 뭐 70이어도 얼마 손해, 네. 80% 돼야지 이제 한 300억 정도 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진 않았었죠. 네, 저도 안 믿었거든요. 네. 시행사 감사 말도 보고서 안 된다고 살펴봤는데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분야 이익만 2,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요것만 봐도 예상했던 것보다 한 8배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 비율만 높여준 게 아니고요. 용적률도 650에서 866%로 높여줬고요. 주거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80으로 확대돼서 특혜가 제공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를 의식했는지 이제 이 공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댑니다. 사스급 호텔 만들고 200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회 통념상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시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공공기여금 등을 명시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최소 8배죠. 예상 수익이 최소 네. 8배나 많은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 아까 얘기했던 사회 통념상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해서 지금 뭘 요구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가 이거는 뭐 너무나 모호하고 빠져야 할 구멍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질질 끕니다. 결국 3월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노는데 11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통념상이라는 거 110억은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아까 8배를 버렸고 저희가 50%를 달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인들이 삶을 좋아하니까 30%는 받아야지 사회통념이 아닐까요? 네. 이건 농담이고. 그리고 원래는 서구에서 몇 억을 제시했냐면 380억 원을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서구청이 예. 4월 직전 3월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사회통념상 30%인데 부가세도 10%인데 그러면 최소 260억 정도는 네. 먼저 내놓겠다라고 했어야 됐죠. 그러게 말이에요. 결국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는 8배에 지금 현재 8배의 수익을 받아가고 서구 주민은 어떻냐면 조망권도 가려지죠. 거기다가 교통난도 교통 문제.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매미급 이런 게 와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쑥대밭이 될 거 아닙니까? 태풍이 오게 예, 되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주민이 다 받아가는 그러게 가게 말이에요. 되는 겁니다. 야, 너무 적지 않습니까? 2,600억에 100. 6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죠? 그죠. 네, 본 돈이 2,600억인데 그 중에 4% 4% 정도? 100. 4달러도 아니고 4%. 아까 개발이익 환수금. 네. 그거는 내야죠. 그건. 그죠? 청 기자님. 이게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네. 하나도 안 냈습니다. 왜 안 냅니까? 잠깐만. 수도. 예. 진짜요? 네, 진짜. 이건 왜요? 이게 이유를 보니까 2014년에 이때 당시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을 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인가를 받으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혜택을 고스란히 얻게 된 거죠. 2015년 11월에 주택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넉 달 뒤네요. 네, 요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노린 거죠. 정말 절묘한 슬라이딩 세입. 요 사이에 진짜 슬라이딩 세입되듯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영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족이었던 의원이 전복민 의원이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어요. 2015년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제 7대 의회 하반기에는 의장 부의장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복민 의원의 재산이 공개됐었죠. 국회의원이 다 공직자들이 공개되니까 지난해보다 151억 3,49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1년간의 재산 증가보다 공공기여금이 더 적은 거예요. 부산시의원 시절 해양도시위원회 활동은 집안 사업과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활동하신 게 이 사업과 관련돼 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서구청이나 부산시가 뭐 건설업자 좋은 일만 시켜준 게 됐어요. 되긴 결과적으로는 주거비율을 그렇게 대폭 올려줘서 민간 사업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공기여는 거기에 비하면 약 아까 오 박사님 계산에 의하면 4% 정도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개발이익 환수금도 하필 안 낼 수 있는 그 시기에 딱 걸려서 하나도 안 내고 그 시민들은 그러면 진짜 부글부글 끓죠.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저 동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박사님 네. 계산 한번 해주시죠. 일단 주거 비율과 용적률이 오르면서 건물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사업자 수익은 더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지면 우리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기반시설 쪽에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세금으로 다 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파제 보강, 그다음에 방제호환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부산시 예산이 609억 원이 투입됐네요.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공공기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지금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당연히 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꼭 그 시행사가 무슨 기부 체납하듯이 기여 뭐 이렇게 단어가 정의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시행사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공기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정도 냈으니까 나 할 바 다 했어라고 면죄부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다했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이게 부산이 그런 전통이 있는 도시잖아요. LCT. 또 전통이 또 전통이야 그게. 근데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를 예시로 들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LCT는 많이들 아실 텐데 보면 주거 높이가 6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변경되면서 더 높게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 예상 분양 수익이 1조 2천억 원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는 하나도 없었고 이 개발이익 부담금 역시 333억을 사업자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가 냈고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도 280억 원을 썼는데 사업자가 쓴 돈은 75억 원에 그친 거죠. 야, 그 LCT도 저렇게 하는데 이진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선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LCT 선례는 진짜 이건 전설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죠.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 이 정도일 것 같으면 뭐 부산 하면은 그거 아파트 거기 진짜 할 만한 데라는데 아주 맛집이라고 소문나겠어요. 건설사들 사이에서. 이거 그렇죠. 처음에 워낙에 거대한 선례가 엉뚱한 쪽으로 남겨져서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작은 선례들을 또 많이 남겨서 이 뒤를 이제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 자, 그렇고요. 부산 이렇고. 자, 김철우 기자님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시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세 도시가 함께 모인 이유가 있어요. 광주 얘기를 해볼 텐데 전남도에도 이런 부산 송도에 좀 이런 케이스들 못지않게 남다른 아파트 개발 현장이 있다면서요. 아니 맨 처음에 이 800억 받았다고 얼마나 홍보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순수한 조건 없는 기부였느냐. 혁신도시니까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부영그룹이 아파트 시공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익 설계를 잘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특혜다. 좀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다. 기부가 아니라 대가다. 이것은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다. 시민의 조금은 더 우렁한
찾아가니까 해서 좀 섭섭합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주민들의 이제 희생으로 이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